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내일이 이제 결정이 예. 되는 거잖아요. 한참 바쁘시겠어요? 뭐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고 네. 내일 2시에 행사를 시작하는데 최종 결과는 아마 오후 3시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뭐 당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쯤에 결과가 발표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에 앞서서 관련된 영상을 그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롤드컵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실손 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좀 보상해드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자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분이 사실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미리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대변인께 먼저 내일 그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여쭤봤는데 오늘은 여당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정부, 당정 간의 갈등이 지금 표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특히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재정당국하고 정부 의견이 딱 합의되거나 일치한 의견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당국은 재정당국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국무총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입장이 또 있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후보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 세수가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세수 또한 국민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선별 지원을 얘기해 왔고 재정당국도 그런 입장을 얘기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차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추가 세수를 가지고 나라 국채 상환을 좀 먼저 나라 빚을 먼저 좀 갚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사실 정부의 지금 입장에 현 네. 정부의 입장. 네. 당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추가 재난지원금 사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과세를 유예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엇갈린 시그널을 주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표하고요. 또 재난지원금 자체에 있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증가하는 속도를 보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약 60년, 70년간 쌓아온 부채가 600조 정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400조 정도가 폭증을 하면서 1000조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규모를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본다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김부겸 총리도 재정적인 여력이 힘들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좀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채 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뭐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와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우리가 50%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 자체를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채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부채를 많이 질 경우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그건 충분히 경청하고 들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좀 국민의힘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손실보상금 더 두텁게 지급하자고 얘기해요.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빼거나 예산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하거나 아니면 추가세에서 활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재정 건전성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 탓하면서 재정을 더 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앞뒤가 모순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죄송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지원을 두텁게 한다고 할 때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면 메르켈 총리도 전 총리도 포퓰리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역시 포퓰리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 때 국가 재정을 통해서 그 힘듦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30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게 그게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안 지급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하다고 말할 것인지 이런 거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 지원 대상을 어떻게 보면 그 부유층까지 다 포함한 전 국민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자, 지원 대상을 좀 고려를 하자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론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충분히 세수를 걷어가지고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걷어서 그 큰 파이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큰 파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세수는 거둘 수 있지만 그것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예. 말씀이신 거죠. 이런 가운데 또 지금 그 당정 간에 좀 이견이 표출되는 분야가 앞서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뭐 세금을 물리겠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좀 이거를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기보다는 민주당론으로 민주당, 네.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해서 이미 결정한 걸 이런 식으로 번복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층의 어떤 반발이나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50만 원을 넘어가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 20%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것하고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네. 이미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대선 앞둔 상황이라고 해서 한 1년 미룹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젊은 층 표심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앞서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서 볼 때는 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미래 권력 입장에서는 당은 또 미래 권력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서 내년에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미 이전에 다 하기로 결정했고 시행을 불과 지금 한 2달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거는 아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정부의 방침대로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과세 문제 자체는 사실 저희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다시피 갑자기 이렇게 유예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소위 2030 세대의 지지가 약한 것을 한번 회복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2030 세대가 가상화폐라는 그 투자에 조금은 불안정할 수 있는 그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일자리나 부동산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세를 유예한다고 2030 표심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는 거라면 상당히 좀 얕은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당정 간의 이견을 좀 표출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그 선대위 내부에서도 제대로 지금 화학적인 결합이 됐는지 원팀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서른 의원의 이 발언을 한번 좀 보시죠. 일단 서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핵심 좌장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큰 차이 없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남미로 지금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왜 출장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진짜 긴급한 출장을 가는 건지 네.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 해놓고 난 다음에 불편하니까 남미로 출장 떠난다. 이것도 뭐 명분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뭐 심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뭐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배한 쪽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정 부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데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 마음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지지율을 좀 유지하면서 정말 당선 가능성, 즉 재집권 가능성을 높여가면 자연스럽게 뭐 마음을 좀 열지 못하는 당원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계속 뭐 식구초래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라고 우리가 뭐 그림으로 상상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 터놓고 선거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니까 네.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변인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 관련된 녹취 하나를 듣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른 의원이 이렇게 좀 그 신경전을 벌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른바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된 의혹을 놓고 서른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측이 강하게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이익 70% 환수마저 방해하려 했던 진짜 세력의 그림자가 이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립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자 이런 취지고 국민의힘에게는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한 것 중에
국민의힘이 뭐 100% 환수를 못했다. 물론 그런 워딩도 있었지만 저희의 근본적인 질문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갔냐, 그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난번 7월 달에도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이 나오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면서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범한 노동자가 근로를 한 이후에 퇴직금과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마련했다면 그 사람이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악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고 환수한다면, 그렇다면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땐 국가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요, 뭐 무상 시리즈, 기본소득 해가지고 아니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로소득은 선한 불로소득이고 일종의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악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좋은 전략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인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점을 흐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지사 주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왜 확정이익으로 가져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가서 리스크를 떠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서는 서로 수익 배분 방식으로 갔더니 나중에 가서 공사비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할 때는 확정이익으로 우리가 그냥 갖고 오자. 갖고 오고 난 다음에 투자한 것도 없고 리스크도 우리가 떠안지 않고 그럼 민간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뭐 수익이 난다면 민간에서 수익이 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비판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개발업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들을 배당금을 가져가느냐,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잖아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에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해서 누가 들어가 있는지 실명도 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한테 은행들이 배당금을 마치 몰아주듯이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알아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뭐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누가 떠안느냐에 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일반 개발업자들이 떠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개발이익을 하나도 주지 말자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제한하자. 개발이익을 10%로 제한하자. 그래서 10%로 제한하되 그 사이에 또 이번에 대장동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뛰어가지고 개발이익이 10%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400억 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4천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얻은 부분의 50%를 진성준 의원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그 50%를 다시 또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자.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대변인께서 또 반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녹취를 먼저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당국의 수사도 관련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는데 김만배 씨가 구속 심사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거다 이렇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기존에 기각된 것에서 변경이 된 것이라면 아무래도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하나은행 컨소시엄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사안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혐의가 불거지니 그건 유동규 씨 개인의 사다. 그리고 또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게이트 사건에서 그 당시에 최순실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김기춘 실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그 회사가 선택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황무성 사장의 녹취록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재명 후보를 빼놓고 이것을 어떻게 논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말씀하셨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들었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공모를 했을 때 여러 곳에서 참여해서 일단 하나는 컨소시엄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공정했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택이 됐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수익 배분을 내부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개입할 권한은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안에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배당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민간 사업으로. 나머지 성남시는 확정이익으로 가져갔던 것이고 그럼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에서 돈은 대출은 다 해주고 왜 은행 몫은 적고 나머지 지금 화천대유라고 하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분받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을 민간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불가피하고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도 사실은 민간의 어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럼 큰 틀 안에서 개발 사업 자체가 사업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 게 문제라고 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내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서 지금 민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 개발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관에서 같이 가는 뭐 LH가 한다거나 뭐 SH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의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들이 따로 있어요. 네. 다 공영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했던 것은 다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환수하는 게 곧 완벽한 대안은 또 아닐 거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개발이익 다 환수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그건 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가서 그 논리가 궁색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반론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치 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왜 100% 하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다고 말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건 잘한 사업이다. 전혀 환수하지 못할 것을 환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오히려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더 많이 환수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마치 저희가 100% 환수하지 못해서 이재명 후보 잘못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물타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냐. 저희도 그런 주장은 한 적 없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평론가님께서 짧게 축약하신 그 컨소시엄의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축약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잠시만요. 두 분이 지금 공감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나은행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그 당시에 이 개발 사업에 대형 금융사가 포함이 되고 대신에 대형 건설사는 빠지고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건설사가 빠지고 화천대유라는 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시행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시행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했는데 이 과정, 이 사업 구조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인 거고 일단 그 평론가님 그것과는 별개로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갔으니까 이익 배분이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제대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못했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네.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공모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보는 것처럼 유동규나 아니면 화천대유 관계자들 지금 뭐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한 4명,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느냐. 네.
서로 어떻게 뭐 짜고 개발을 하려고 했었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뇌물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개발이익의 뭐 일정 부분 700억이든 얼마든 그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불법성, 위법성은 우리가 좀 별개로 따져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 부분은 전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밝히고 이전에 화무성 사장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화무성 사장이 공모지침서 결제는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YTN하고도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지만 내가 검찰 가서 보니까 공모지침서 결제서를 내가 서명한 거 맞더라. 결제한 거 맞더라. 또 말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시장한테 보고가 돼서 서명이 남아있는 기록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다 그 비리까지 관여해서 또 이익을 그쪽 화천대유 쪽에 다 주려고 했다고 연결하는 것도 논리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핵심 윗선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여부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내용이 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날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이후에 논란이 불거지니까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정 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다. 확인 전화를 5분 정도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녹취록이 있다면. 다만 이재명 후보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신호다라고 정도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왼팔과 오른팔이니까 통화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할 때 압수수색에 막 목매다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매달리지 않아도 통화 기록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 통신사 통해서. 네, 통신사 통해서 확인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 될 거를 왜 휴대폰 던졌다, 던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구했다, 비밀번호 못 푼 거 유동규한테 결국은 풀게 해달라고 해서 협조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지금 정진상 당시 이제 성남시 정책실장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일반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멋지게 서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휴대폰을 던지고 깨트리고 찾아내고 거기에서 나중에 보니까 통화했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막 증폭되고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전화를 어떻게 했고 무슨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 전 실장의 설명으로는 지금 녹취록에 내가 자꾸 언급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전에도 내가 알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로 압수수색했던 당시에 정진상 실장이 통화를 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당국이 수사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을 좀 그래도 간략하게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맨 서두에 내일 오후 그러면 결과가 3시쯤 나오는 겁니다. 3시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여론조사랑 이런 투표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든 투표는 마감이 되고 합계를 해서 내일 3시쯤에 발표할 예정. 오전에 안 하고 3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긴장감을 좀 높이기 위한 의도 그러니까 아닐까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내일은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막판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관련된 움직임들 녹취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가 많아요. 뭐 윤사모라든가 윤공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서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아. 그리고 이 이제 선거도 첫사랑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전화 면접 조사가 지난주에 4군데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경선하고 똑같은 형식의 전화 면접 조사는 4군데가 있었습니다. KBS하고 MBC 대표적인데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그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네. 대변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예. 한세 분석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저는 그런 얘기하지만 상대 쪽에서 윤석열 캠프 쪽이 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홍준표 캠프 쪽이 네. 유리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만큼 사실 알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투표율이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예측으로는 65% 정도는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투표율이 올라감으로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수들이 저는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우리 쪽 진영이 확실히 결집한 것이다. 각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늘어난 당원들의 적지 않은 퍼센트가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그 원래 전통적으로 가입해 있던 당원들하고는 좀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이 양쪽이 전부 다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역색도 옅어지고 고령층이 주로 중심이 됐던 당원층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 네. 어떤 표심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리무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 50% 5대 5인데 뭐 이른바 양강 후보라고 하는 그 홍준표 후보는 민심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심에서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리무중 판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당직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판세 예측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정확하게 5대5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심 쪽을 조금 더 우세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후보를 예측하시는 것 같고 뭐 당심 쪽을 예측하시는 분은 윤석열 후보인데 뭐 다른 후보가 선출된 또 기적적인 연출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쯤까지 긴장감을 좀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오후가 되면 국민의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선출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궁금해지는 게 뭐 거대 양당의 이런 경쟁 외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 야권 단일화 문제가 좀 그 어떻게 보면 관심에 쏠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평론가님? 지금은 뭐 그걸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완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그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진보하고 보수 쪽이 총결집하는 선거 성향으로 점점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이제 중도 부동층, 스윙 보터라고 불리는 층이 한 20% 정도 여론조사에 잡히는 걸로는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판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할 것이고요. 일부는 양쪽으로 딸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근데 과연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국 사회에서 얼만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인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의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호남을 계속 품어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고 한다면 진짜 이번엔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표를 가져갈 테니까요. 상당 부분. 근데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수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동층 스윙 보터 중에서 국민의힘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표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이고요.
그 표가 예를 들어서 뭐 5% 미만 정도로 나오거나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결국은 대세론으로 따라가면서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지금 대표의 존재감은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부 여론조사처럼 한 8%나 이렇게 나와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누가 먼저 안철수 대표랑 손잡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결국 지지율이 관건이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강꾼 행세는 해당 행위다. 징계할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뭐 아무래도 지난 보궐선거 때 그 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아무래도, 보궐선거 때요? 예. 네.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세훈 시장으로 단일화가 되니까 갈 곳이 없어지니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는 참 이상한 행동이 발생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명확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안철수 대표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수 인사로 확실히 분류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제3지대라든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내일 오후가 되면 뭐 대진표가 다 짜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선 대진표가 다 짜이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대선과 관련한 열기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